자, 고수들의 초정밀 정치 해부쇼 다 깐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 오늘 정치 뉴스를 까볼 세 분 나와 주셨습니다. 젊은 분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린 나이의 순서대로. 나이를 다 부럽네요. 자,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시죠. 현재 천하람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반갑습니다. 86년생. 이렇게 다 까는 겁니까? 우리 다 깝니다. 뭐 몸무게 안 까는 것만 해도 저는 그러니까요. 예. 전 80이에요. 예. 동생이시네. 그럼요. 예. 이쪽에서 참 흔히 보지 못하는 동생분이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장윤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간 나이. 네, 나이 까시죠? 나이 부끄럽지만 80. 네. 왜 부끄러워요 지금? 수많은 80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우리 친구네요. 친구네요. 장윤미 네. 변호사님. 근데 제가 아까 잠깐 친구야. 저희 같은 80이네요라고 했더니 전 빠른이에요라고 맞아요. 바로 벽을 두시는 모습. 네, 약간 예. 차단을. 그렇군요. 누나 잘 부탁드려요. 잘하겠습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지낸 이재영 전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나이 맏형입니다. 맏형. 네. 예. 75년생입니다. 75년생이시죠. 토끼띠. 네. 토끼띠. 반갑습니다. 저랑은 초면이시죠. 네. 앞으로 좀 많이 좀. 저는 화면에선 많이 뵙고. 너무 당연히. 저도 뉴스에서 많이 뵙고. 굉장히 어색하네요. 예. 저 좀 형님이시라. 우리가 나이를 까고 시작해서 좀 어색하고 어렵고 좀 그렇긴 하네요. 또 요즘 국민의힘 쪽 관계자분들이 방송을 좀 잘 안 하시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 그거 맞는 겁니까? 맞아요. 오. 한 2년, 2, 2, 3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시작할 때부터 네네. 그때부터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방송을 잘 안 해요. 왜 네. 그래요?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겠죠. 곤란스러운 상황이 억지실드 좀 싫으니까. 쳐야 되고. 예. 예. 어쨌든 오늘 좀 많이 좀 까주십시오. 국힘 내부의 상황도 좀 많이 궁금하기 때문에. 쫓겨나면 어떡하죠? 네? 뭐 나오면 되죠. 저희랑 오케이, 같이 하시죠. 예. 저희랑 계약하시죠. 뭐. 네, 출연료 많이 주시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저희 다 깐다니까. 예. 네. 저 충암고 나왔습니다. 아하. 예. 그러셨구나. 오픈하고 시작합니다. 사실 이러면 어디 가서 잘 못하는데, 예, 뭐 다 까니까. 뭐 상관없죠. 뭐. 예, 그냥 뭐 이제 끝났는데요, 뭐. 얘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너브TV에 다 깐다. 첫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겠고 저희 앞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좀 다 까보죠. 쏟아지는 특검 이슈 중에서 꼭 알아야 할 것들만 좀 엄선해서 까보도록 할 텐데요. 특검 캐비넷 지금부터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SNS의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뭐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말을 올렸어요. 근데 또 오늘로 예정된 내란 수괴 혐의 재판에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합니다. 앞뒤가 안 맞죠. 네. 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또 안 나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구속 적부심을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병보석을 신청하려는 빌드업일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세 분의 생각은 어떤지 좀 우리 천하람 의원부터 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병보석. 근데 병보석은 신청할 수는 있죠. 신청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안 나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예, 그렇죠. 네. 신청은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미 한번 구속 취소가 됐다가 다시 구속이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또 그리고 구속 적부심까지 이미 기각이 됐기 때문에 뭐 정말로 그 구치소 내의 병원에서 처치가 불가능할 수준이다 정도 가지 않는 한은 아마 병보석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구치소 내의 뭐 병원에서도 상당한 수준에서는 진료가 돼요. 네. 특히 뭐 간 수치가 높다거나 뭐 당뇨라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약간 간 수치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러셨을 수도 있죠. 드시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약으로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되거든요. 특히나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재소자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케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병보석을 노리시더라도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열심히 재판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는 굳이 실익을 잘 못 찾겠어요. 아무래도 좀 힘들 것이다. 이거 가능성 위중하진 않다. 그 정도는 아니다. 가능성 거의 제로고요. 예. 진짜 저희 변호사들이랑 얘기하면 거의 사망 직전에 위중한 정도에 이르러야 우리 빼주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사실 병보석이라는 게. 근데 간 수치가 올라갈 때 이 정도로 택도 없습니다. 네네. 어때요? 계속 좀 조사를 잘 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죠. 거라는 모습이 나올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밑자락을 깐다는 인상이에요. 아, 밑장 이게- 깔고 있다? 네, 왜냐하면 막 본인의 지시를 이행했던 부하 직원들 참모들을 거짓말쟁이로 봅니다. 이를테면 참모가 사후적으로 계엄 선포문 이 앞장을 만들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질책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왜 가짜로 만드냐. 근데 사인했다는 사실은 또 인정을 해요. 사인을 실제로 했거든요. 폐기는 나중에 됐지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총을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때. 그 경호처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주어로 해서 이런 걸 꾸며낸다는 건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나 총 얘기한 건 맞는데 여경들이 여성 경찰이 무장하지 않아서 다치는 게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얘기했다고요. 그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대단히 어색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항변을 하면 법원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아 맞네요. 아 그랬을 수 있겠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법 상식에 경험칙에 부합하게 판단하는 절차인데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입을 함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장외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여경이 뭐 위험해 보여서 총을 보여주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왜냐하면 경호처 직원들이 대단히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라는 게 알려진 거예요. 대통령이 총이라도 꺼내서 보여줘라. 너네가 총은 경찰보다 잘 쏜다. 이거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총을 정말 보여주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총을 꺼내란 얘기를 한 건 맞는데 여성 경찰이 무장되지 않아서 다쳤다는 그런 기사가 떠올라서 총 얘기를 꺼낸 거다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네요. 얘기가 있어요. 그걸 총을 보여주면 괜찮아?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요. 야, 그게 좀 뭐 영화도 아니고 말이죠. 총 보여주면 괜찮아진다는 것도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자, 이재용 전 의원님 어떠세요? 국힘의 의견도 좀 궁금하긴 해요. 국힘 입장에서도 지금 대통령 참 부담스러운 존재잖아요. 전 대통령이 부담스럽죠. 지금, 엄청 좀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상당 부분은 당원들, 그러니까 이게 계엄 때는 뭐 이게 뭔 일이지 이렇게 얻어맞은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탄핵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도 많긴 많아요. 근데 지금 대선 이후에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그 재판받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나왔던 뭐 여러 가지 증언들, 그리고 거기에서 특히 부하들, 그러니까 남 탓하는 그런 모습,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보수의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책임과 뭐라 그래야 될까, 뭐 책임 있는 모습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보다는 회피하는 모습에 대장이 저러면 어떡해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매우 실망하고, 지금 뭐 페북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페북 글도 보면은 이게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글을 올렸나라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되게 실망하고 있죠. 왜 올린지 아십니까? 왜 올렸어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청문, 저 인사청문회 관련해. 강선우 후보자 이슈부터 시작해서 뭐 이준숙 뭐 등등등 해서 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한 2% 정도 예, 떨어진 것으로 약간 리얼미터 빠지고 조사에서. 뭐 좀 어쨌든 이제 뭐 하락의 시작 아니냐. 뭐 이런, 기회가 예. 포착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거군요. 하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항상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울 때 등장을 하셔가지고 항상 구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 그래서 저는 예, 영혼의 단짝 같은 느낌이 저는, 있어요. 예. 저는 정말 장담하건대 제가 전생을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혹시 전생이 있다면은 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아마 한 명도 아니고요. 그 가문을 구해줬을 겁니다. 그 정도 은공을 쌓아야지 뭐 비상계엄 일으켜가지고 거의 정권 바로 건네주다시피 하고 뭐 저는 이재명 대통령 그냥 있으셨으면 감옥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옥에서도 그 제 의견이니까 예. 감옥에서도 빼줘, 대통령 시켜줘. 이거는 제 생각에는 엄청난 은공이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밥을 떠먹여줬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저는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국면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등장하셔서 헛소리 한두 마디씩 해주고 그러면 또 지지율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또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절연을 했으면 시원하게 그냥 같이 욕하면 되는데 그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1야당은 존재감이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도와주고 그렇죠. 거의 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죠 지금. 지지율이 한 70%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럼 계속 대통령 윤석열 지지율이? 대통령이 예. 그 활약하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 다음 주부터는 민주당 입장에서 꽃놀이패가 시작되긴 해요. 왜냐하면 특검도 지금 뭐 5만 가지 다 특검도 터지고 그렇고 뭐, 지금 예. 뭐 통일교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일교 측이 또
건진법사에게 김건희 씨 선물용으로 건네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뭐 굉장히 유명한 명품 네. 브랜드의 한 6천만 원 상당 정도 된다고 그렇다고 하죠. 하더라고요. 샤넬백 영수증이 또 확보가 됐다고 하고 이쯤 되면은 다음 주부터 꽃놀이패가 시작되지 않을까. 통일교와 건진법사 그리고 김건희로 이어진 커넥션 거의 뭐 이거 절반이 드러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윤 변호사님? 예, 이거는 예. 대단히 윤곽이 뚜렷한 거예요. 통일교는 여러 이슈가 있어요. YTN 인수와 관련해서 그리고 그 YTN 쪽에 인수도 뭐 친윤들이 뭐 도와준다, 뭐 어떤 이런 그런 이슈가 이야기도 또 나옵니까?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캄보디아 ODA, 캄보디아에 대단히 어떻게 보면 수상적인 거예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ODA 자금이 상당히 올랐어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섹션에 본인만 빠져서 그 아이랑 찍은 그 사진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메콩강과 관련해 가지고 통일교가 현안이 있었어요. 거기 진출하고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가교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또 하나 튀어나온 이름이 권성동이라는 이름이에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영장에 적시가 됐었어요. 네. 돈의 흐름이 어느 정도 좀 일으켰다는 뜻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느냐. 전당대회를 치르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건진폰을 포렌식을 하니까 통일교 2인자가 물어요. 윤심은 진짜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권성동이라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원을 모집해라. 그러면 어떤 당원들이 이 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3개월 동안 당비를 한 1,000원만이라도 한 달씩 내면 된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권성동 의원이 실제로는 출마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낭패를 봤네요라고 해요.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마이크 펜스 부통령 오는데 어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7억을 줬다는 거예요. 대단히 많은 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수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돈을 받고 통일교 행사에 참석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날까 말까 그 당시에 후보였거든요. 그런데 통일교 주체라서 조금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라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에서 주최하는 별도의 대단히 큰 행사에서 축사를 하기도 했어요. 돈의 흐름이 권성동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인 겁니다. 전방위적인 거예요. 이를테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이름이 뭐 명태균 공천이나 공천 개입 내지는 내란과 관련해서 피해자로 수사받을 거라고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최상병의 이철규 의원 이름 튀어나오고 통일교에서 갑자기 권성동 의원 이름 나오고 이러면 이거는 정말 방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당 차원에서. 그러면은 지금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를 넘어서 거의 국힘까지 그렇죠. 대단히 겨냥을 하고 어지럽게 있는 만드는 모습인데 거죠. 그리고 국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니 지금 뭐 당황스럽긴 하죠. 네. 당황스럽긴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차떼기 정당 했을 때도 한 40명인가가 불출마 선언했었어요. 네. 네, 그리고 그러면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 새롭게 사람들 다 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 가지고 보수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우리 또 천하라면이 꽃놀이패다라고 했는데 예. 지금 꽃놀이패에서 어떤 패가 가장 좋은 패라고 보고 계세요, 천하라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뭐 통일교, 건진법사, 권성동, 김건희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면 일단 너무 굵직굵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저도 네. 그 특검이 3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또 우리 뭐 비상계엄 관련 뭐 내란 특검이라고 소위 많이 부르는 네.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가 이미 거의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특검이 그렇게까지 핫하게 돌아가겠냐. 또 뭐 최혜명 특검 같은 경우는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도 이미 상당 부분 풀어드렸고 재판도 끝냈고 복직도 시켜드렸고 이래서 특검이 생각보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큰 파괴력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네. 되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가는 키워드들이 막 자꾸 그러니까요. 나와버리니까 네. 아마 만약에 지금 일단 저도 보도 보니까 통일교 쪽에서 로비를 한 거는 거의 확실해 보여요. 그러니까 로비를 최소한 하려고 의지를 갖고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고, 근데 여기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는 증거만 이제 나오면 거의 이게 퍼즐이 맞춰지는 건데, 김건희 여사가 여기서 뭐 목걸이가 됐든 뭐가 됐든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또 어마어마한 권력형 비리. 또 이게 옛날에 우리가 많이 봤던 대기업이랑 뭐랑 이런 게 아니고 종교단체와 이게 권력형 비리가 붙어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파괴력이 되게 셀 거예요. 뭐 권성동 의원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권성동 의원을 요즘은 다 좋게만 보진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면은 당도 막 아주 적극적으로 감싸거나 지지층에서도
뭐 여론전을 하는데 도움도 안 될 거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든 권성동 의원이든 증거가 조금만 더 나오게 되면 굉장히 힘든 상황에 갈 수 있다. 아니 근데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흘러가는 내용을 보면은 지금 너무 굵직굵직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좀 원내대표였던 뭐 권성동 의원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뭐 김건희 여사 이야기 아까 말씀하셨던 뭐 내란에 관한 뭐 내란 후계 내란 우두머리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 결국에는 그럼 향하는 것은 결국 목표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일단 뭐 박찬대 의원이 본인 당대표 되면은 국민의힘 해산시킬 거라고 뭐 그러니까요. 어제 공언을 했잖아요. 정청래 후보도 비슷한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아 정청래도 그렇고 정청래 비슷하게 후보도 비슷한 얘기했나요?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걸 아예 당대표 하겠다고 나오신 두 분 다 얘기할 거네요. 당대표 하겠다고 하니까 야, 예. 이거 좀 어때요? 좀 두려우십니까? 아니 뭐 국민의 그렇지는 입장에서? 않고요. 예. 쉽지 않을 겁니다. 아, 쉽진 쉽지 않다. 않을 거고요. 예. 근데 이거를 어떻게 좀 계기를 삼아서 다시 혁신하고 뭐 개혁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쉽지 않고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답답하죠. 정당조회도 그렇고. 근데 이러다가 뭐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수를 좀 두고 계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했다가 보수의 그 흐름을 우리가 좀 다 흡수해가지고 좀 이렇게 가야겠다. 뭐 이런 주도권 생각도 좀 경쟁을 하시지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죠. 네. 주도권 경쟁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이게 그 국민의힘 어쨌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뭐 너무 또 그쪽이 무너져서 저희가 약간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잘 되겠지. 이런 거는 저는 좀 안 좋은 생각이라 않습니까? 생각하고. 내 입으로 감이 떨어지게 예. 기다리는 건 안 그런 되죠. 정치하면 다 망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또 그래서- 감 색깔이네요. 또 옷도. 또 오렌지색이 또. 그러네. 그렇다고 저희 감나무 정치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자강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그건 뭐 국민들께서 선택하시는 거니까 저희는 뭐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데 말해놓고 보니까 너무 뻔한 얘기만 해요. 뻔한 얘기도 가끔 들어야 돼요. 그럼요, 예, 그럼요. 너무 또 우리가 예. 새로운 얘기만 들을 수는 없죠. 어떻습니까? 장윤 변호사님한테 네. 좀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볼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예.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흘러가는 이 그림상, 예. 이 시간의 이 흐름상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꽃놀이 팬데 예. 요 국면 어떻게 좀 지나갈 거라고 보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발 효과, 나비 효과 때문에 민주당에서 막 내란 특검 더 세게 하고 내란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자금 지원도 국민의힘에 같이 이제 계엄과 무관하지 않은 정당이 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를테면 이게 당내 행사잖아요. 아마 궁극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때 진짜 해산 심판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명분을 축적하게끔 두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이. 어차피 국민의힘은 지금 자중질환에 빠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관여하는 게 옳지도 않고 뭐 맞지도 않아요. 민주당이 유리하지도 않고. 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국민들 눈에. 그렇죠. 저는 많이 정답을 실망스럽죠. 몰라서 헤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들 기득권 때문이에요. 딱 그 세 글자 때문에.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극우 유튜버 아닙니까? 극우. 그런데 들어와도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국민의힘의 현실이에요. 그런 정당으로 인해서 이게 민주당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당연히 야당이 화력을 집중하고 해야 되는데 보수 언론에서도 투명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말빨이 먹히잖아요. 본인들이 너무 큰 역사의 죄를 지었어요. 거기에 절연하고 분리해내고 있지도 못해요. 그런데 너네 갑질했지, 너네 뭐했지 이런 게 큰 울림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계속될 겁니다. 이걸 절연을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면. 그런데 국민의힘이 과연 끊어낼 것인가? 저는 이재용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아마 존속하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되게 좀 유명한 보수 농객분이랑 그냥 이게 사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저희가 농담으로 국민의힘 같은 당 없애야 돼라고 했는데 그게 농담이 어느 순간 아니게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예, 이거는 예. 좀 자초된 측면이 있고 진짜 분당 수준으로까지의 어떤 혁신이 전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특검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고 요 이야기 마무리 질 텐데 김건희 씨 소환이 결국 될 텐데 자 그러면은 과연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또 휠체어를 타고 나올 것인가 뭐 이런 또 그림도 좀 그려지긴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거 소환 조사 바로 시작할까요? 저는 뭐 비공개 소환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현직 대통령이고 뭐 현직 영부인이다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 부부가 다 구속되는 일은 없었잖아요. 사실 잘 안 하려고 하죠. 근데 뭐 다 이게 세상 일이라는 거 다 돌고 도는 게 뭐 조국
전 장관도 가족이 다 구속된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요즘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가 정치도 그렇고 사법도 그렇고 금도가 좀 없어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떨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특검에서 굳이 비공개로 뭐 지하 통로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그럴 리는 아예 없고요. 왜냐하면 세 개 특검이 돌아가기 때문에 각각의 특검이 약간 경쟁이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성과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내고 네. 관심을 받고 이게 다 성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토라인을 세우려고 할 거고 뭐 예상하신 것처럼 근데 이거는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몸이 굉장히 안 좋긴 하답니다. 어떤 게 안 좋고 정신적으로 안 좋고. 네,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고 아, 그리고 뭐 정신적으로 식사를 좋은 거의 안 당연하죠. 하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몸도 굉장히 쇠약하고 그래서 제가 뭐 아프신 거 가지고 뭐라 할 건 아닌데 그래서 실제 건강 상태 자체도 아마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셔야 되는 정도 수준이 아니겠느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건강상 장시간 조사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긴 한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장시간 조사를 보통 기본 들어가면 한 10시간 막 8시간 이렇게 10시간 조사 그렇게 받잖아요. 받죠. 그런데 네. 이제 뭐 검찰이든 수사 준칙 같은 게 있어요. 그랬을 때 휴게 시간을 요구를 하면 그거는 가급적 들어주도록 돼 있고요. 네네. 저희도 이제 입회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진술을 대신할 수 없고 이제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는데 약간 불리하게 들어가는 것 같고 조금 흐름을 끊어야겠다 이러면은 저희 좀 쉬다 하겠다고 또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김건희 씨 측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루에 하나의 혐의에 대해서만 짧게 받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받아들여 줄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 혐의 하나하나가 너무 커요. 이를테면 양평고속도로 이거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공천 개입도 아니 왜 김영선을 해줬는지 그 김상민 그 검사라는 사람을 왜 그렇게 추천하려고 했는지 하나하나가 수사의 볼륨이 너무너무 큰데 그거를 피해자가 분별하듯이 나는 오늘은 이 조사만 받겠고 이거는 그렇게 안 특검이 해주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검찰에 입회를 할 때 대단히 언론 주목도가 높거나 정치인이면 미리 조율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지하 주차장은 일반인이 이 접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고 거기만 잠깐 열어줬다가 그래서 언론 포토라인을 피할 수 있도록도 이제 조율은 하는데 네. 지금 특검은 검찰 사무실을 김건희 특검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화문에 KT 건물을 써요. 거기는 일반 그냥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주요 포인트를 막아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문을 경유하지 않고 들어갈 방도도 없어서 특검이 거기에 다 있는 겁니까? 좀 어떻게 아니요, 다 아니요. 나눠져 흩어져 다 있습니다. 흩어져 예, 있어요. 김건희 아. 특검은 광화문에 있고 또 보안상 문제 때문에 외환죄 이런 일반 이적죄도 수사해야 되는 이른바 이제 내란 특검은 서울 고검과 협의를 다르군요. 해가지고 예, 청사를 쓰고 있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이 있어서 아마 본인이 좀 의도하는 대로 포토라인을 피해갈 방도는 없을 것 같고 저도 아프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또 국민의 심기를 한번 건드렸던 게 아프다고 해서 휠체어 타고 이제 퇴원을 했었단 말이에요. 현대 아산병원에서. 그쵸, 예. 근데 그 이후에 이 영상이 나왔는데 집에서 이제 편하게 과일 먹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차량에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설 때 되게 폴짝폴짝 뛰어서 이제 건강해 보인단 말이에요. 어쨌든 국민들 볼 때 아픈 거 맞아? 휠체어 타는 거 맞아?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상당히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해당 병원이. 굳이 그렇게 언론의 동선까지 이렇게 노출되도록 했던 거에서 한번 뭐랄까요? 국민들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휠체어 타는 거는 제가 그쪽 변호인이면 가급적 하지 말라고 조언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그림을 사실 좀 많이 봤잖아요. 많이 보죠. 옛날 뭐 재벌 총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인들 무슨 일만 있다 하면 그냥 모두 다 휠체어 타고 오고 어디 뭐 실려가는 모습들 특히 조사만 그렇죠. 받으면 왜 저래? 약간 네. 이런 모습들이 워낙 좀 반감을 사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좀 건강한 본인이라면 이미지라. 네. 아, 천하는 의원요? 저희부터 짓고 얘기하세요. 아 그러니까 일단 선행 조건이 죄를 지어야 되는 저는 거. 휠체어 조금 안 어울리지 않을까. 조사받을 때 그리고 또 어떻게 미는 하는지. 사람도 굉장히 무겁거든요. 힘들어요 미는 사람도. 예. 보통 휠체어로는 안 밀릴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쉽지 예, 않죠. 전동으로 않죠. 가야죠, 전동으로. 알겠습니다. 네. 아 전동으로. 알겠습니다. 디테일하네. 어쨌든 좀 아픈 거 자체로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있었던 일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는 좀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용 의원님? 구속 여부도 사실 관심사이긴 해요. 구속영장 특검에서 청구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한다라고. 당연히 할 겁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안 해도 되는 것도 할 판이에요. 그럴 정도로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너무 밉상이라서 네. 예, 아마 특검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지 않을까. 저는 법조인 출신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이 봐도 뭐 당연히 하겠지라는 근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구속영장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 뭐 증거 인멸의 의도가 있다든가 맞아요. 막 이런 거일 예.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조사를 잘 받지 않는다면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되나요? 청구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아, 바로 청구할 언론에서는 가능성이 있어요? 2주 말미를 줬잖아요. 8월 6일 날 나와라라고 하면서 2주 전에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신변 정리를 할 시간을 준 거 아니냐. 바로 인신 확보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네. 하는데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는 언제 법적으로 높다라고 생각하냐면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유죄로 밝혀졌을 때 법정형이 높으면 내가 이를테면 뭐 사형 무기 아니면 막 20년 이상 이러면 사람 누구라도 증거 없애야겠다. 내가 말이라도 맞추고 내가 도망이라도 가야 되겠다라는 선택을 할 거라고 법적으로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네.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16개의 혐의예요.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부부를 동시에 영장 청구하는 게 극히 이례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저희가 이제 일반 실무할 때 사기죄를 같이 부부가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아이가 있고 이래요. 그러면 그 동일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한 명만 인신 확보하고 그럼 한 명은 안 도망갈 거 아니에요. 애들도 부모로서의 있고. 또, 그러니까 예.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건데 김건희 씨는 뭐가 다르냐면 이를테면 도이치모터스는 윤석열 대통령과 좀 거리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 일단락이 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완전 혐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의 처벌이 필요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으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인신 확보는 시점의 문제지 당연하지만 할 겁니다. 당연하지만 예. 당연히 첨부가 될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어떻게 좀 흘러갈지 특검에서 또 어떤 조사 내용이 있을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과연 증거 인멸을 할지 그러니까 영수증 같은 거 이제 뭐 좀 조사를 하면서 이제 나와야 될 텐데 이런 거를 뭐 직접적으로 아니. 본인이 할까요? 제시를 할까요? 아니 뭐 그건 알 수 없죠. 그 네. 아니 자기 죄의 증거를 자기가 뭐 갖다 주진 않겠죠. 네. 그럴 리는 없을 거고. 압수수색 이런 거 뭐 압수수색해서 나오면은 뭐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압수수색 이미 벌써 여러 번 네, 했잖아요. 여러 번 예, 했죠. 한 그래서 뭐 차례인가 나오면 집도 나오는 했고. 거고요. 근데 안 나왔겠죠 아직 뭐. 아, 예, 그거는 안 뭐 알 수 나오죠. 없습니다. 아. 그건 뭐 수사 봐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걸 어떻게 볼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뭐 그게 국민의힘의 관점이 될지 아니면 보수 진영 전체의 관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는 엄벌을 받는 게 나아요. 지금 현재 예, 그리고 입장으로서- 빨리 받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마무리를 지는 게 낫다. 당연하죠. 그렇게 아. 하고 국민들이 보셨을 때도 이 사람들이 잘못을 했고 엄정한 처벌을 받고 그러고 일단락이 넘어가야 그때부터 살아있는 권력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으로 지금 봤을 때 말씀해 그럼요. 주시는 근데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전 대통령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아직까지 반성 안 하는 얘기하고 또 김건희 여사도 계속해서 뭔가 이게 뭐 피해가는 느낌 나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정말 여러 번 망가뜨리고 있는 게 아직까지도 계속 이렇게 막 피해가려고 하고 부하한테 책임 떠넘기고 뭐 도망가려고 하고 이러니까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데미지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으로 의미 없는 사람이잖아요. 데미지는 지금 다 국민의힘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러네요. 이게 제가 국민의힘 걱정해 주자는 게 아니고 개혁신당이 더 잘 돼서 저희가 제1야당 역할을 더 세게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게 되면 정치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장윤 변호사님도 투명 인간 같다, 뭐 갑질 비판해도 안 아프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국민의힘한테만 안 좋은 일이 아니고 국민들 전체한테도 안 좋은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안 좋아요. 정치인이 일정 부분은 국민 눈치를 봐야죠. 근데 그래서 이런 어떤 한국 정치의 난맥상 내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 못하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김건희 이 내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지어야 될 거는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현재 정권에 대한 비판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와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고수들의 초정밀 정치해 보시죠. 여의도 너머 TV에 닭간다. 자, 고수들의 런칭 이벤트, 닭간다의 런칭 이벤트가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선물 좀 많은 것 같아요. 한우도 있네요. 네. 아니 전화 좀 주시지. 여기다가 때려놓고 있네요. 예. 한우부터 편의점 상품권까지 다양한 선물들을 아낌없이 드린다고 합니다. 이벤트는 8월 2일까지
2주간 진행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고 상품 여러분들을 위한 상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이 구독자가 56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경쟁률이 낮아요. 지금 신청하시면 당첨 환급하실 수 확률. 있어요. 지금 네.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많이 참여해 주시고 꼭 이 상품 많이들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치인인 게 당첨 확률이라고 해야 되는데 네. 자연스럽게 당선 확률이. 아, 그랬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직업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선 확률. 자, 많은 구독자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또 생방송 중에 채팅도 많이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아해널님께서 경민정 대변인 온다라고 하셨는데 경민정 대변인은 이제 월요일이랑 화요일 진행해 주신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저는 수요일, 목요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이 김기욱 씨죠? 개그맨 김기욱 씨. 오. 또 금요일 그 기억나시죠? 허이자. 네, 어, 우차사에 그럼요. 나오셨던. 네. 시사를 처음으로 이제 도전을 하시나 봐요. 오. 나오신다고 하고. 황선영님께서 천하람 의원님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누구예요? 어, 아시는 분이죠. 황선영 님이 여자분이신 것 제 같아요. 와이프도 저한테 요즘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이게 레코나이즈님께서 황현이 짱 또 이렇게 네. 보내주셨고요. 또 마음님께서 천하람 의원님 오늘 햄버거 몇 개 드실 건지요라고 또. 뭐 매일 먹지는 않아요. 예. 햄버거를 좋아하시긴 많이 하나요? 먹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몇 개 먹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군데군데서 여러분들 댓글도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 있다. 마지막 시간에 알려드려야겠죠?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또 광고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광고칸이 지금 비어 있죠. 네. 여기다 좀 광고 넣어드릴 거거든요. 저희가 대놓고 이렇게 여기다 광고 받습니다라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뭐 개인이나 뭐 어떤 단체, 그다음 여러분의 후원 뭐 이런 거 많이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 뉴스가 가장 뜨거운 뉴스 중에 하나인데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결국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많은 여당 지도부가 엄호를 했는데 결국에는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이건 뭐 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강 의원의 자진 사퇴 이유, 자, 세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뭐 사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데 이제 며칠 전에 강행한다는 기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강행한다고? 라는 생각하면서 내심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강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요. 왜냐하면 여론이 안 좋아질 테니까. 여론이 안 좋아질 테고 또 이 지금 우리 특검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강선우 때문에 특검이 손해 본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지난주에도 그렇고 뭐 꾸준히 이런 무슨 뉴스를 내놨는데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많이 묻혔어요. 저도 방송하다가 맞아요. 특검에서 속보 나왔습니다 하고 뭐 읽어주잖아요. 그다음에 바로 강선우로 돌아가고 계속 이랬거든요. 그래서 강선우는 민주당한테 민주당이 특검을 통해서 원했던 그런 효과마저도 사실은 많이 없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데려가는 게 참 이상했거든요.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린 내심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했으나 뭐 결국엔 이렇게 되네. 근데 어제 그거 보면서 재밌었던 거는 야, 박찬대 대표 후보 있잖아요. 짜친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왜요? 아니 그거 SNS에 글을 SNS 네. 페이북에 자기가 강선우 후보 뭐 결정해 주십시오, 사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네. 강선우 후보가 15분인가요? 20분 거의 후에 간격이 바로 짧았어요. 거의 바로 그거 이미 알고 있는데 한 거죠. 당연하죠. 그래요? 당연히 알고 그쵸. 있었죠. 제가 정치 공학적인 건 잘 몰라가지고. 저도 몰랐어요. 그냥 대통령실에서 알려준 것이고 알려준 거. 그걸 박찬대 후보가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을 한 거죠. 음. 그래서 강선우 후보는 사실 2번 죽은 거죠. 어제 본인이 사퇴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박찬대가 마치 건의를 하고 좀 급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당 대표 선거.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 보이더라고요. 지지율 차이가 좀 많이. 사실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어제 이렇게 여론들 그러니까 뭐 패널들 얘기 듣고 보면은 뭐 전당대회가 재밌어질 수도 있겠다 민주당에. 왜냐하면 격차가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고 격차가 줄어들 수도 있고 지금 남은 게 지금 수도권하고 네. 호남이 뭐 그 투표의 한 70%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소면한 명심이 이제 박찬대다라고 하면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재밌겠네요. 재밌어졌어요. 예. 재밌어졌어요. 국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흥행하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당 그러니까 전 당대표도 사실은 정청래가 되면 좋은데
아 그러면 또 국힘이 굉장히 좀 좋아할 분위기죠. 아, 그럼요. 압도적으로 만약 정청래 의원이 재미없게 끝났다. 예. 국힘에서 환호하겠네요. 그렇죠. 예. 잘 됐다. 잘 됐다. 아, 오히려 이렇게 센 사람이 나와야 우리가 또 건져낼 게 많다 이렇게 어. 생각하시겠네요. 센 사람이라기보단 사고 칠 경우 아. 이유가 많으실 것 같아서 예,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정청래 의원하고 박찬대 의원은 뭐 명심이 어딨냐 했는데 박찬대 가 있다고 사람들 다 생각하고 있고 정청래하고 박찬대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정청래가 되면 결국에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이제 내용이 쌓이지 않겠냐 뭐 이렇게 전망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 입장에서야 뭐 나쁘지 않겠죠. 예, 그래서 뭐 그런데 글쎄 어제 불어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박찬대 후보가 급했다. 급했다. 의원이. 매우 급했지. 급했다. 급했고 이런 걸 잘 이용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현역 의원이 또 우리 또 천하람 의원 예. 한 분 계시니까 네. 이게 사실 잘 들여다 보면은 그냥 뭐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역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낙마한 거 그쵸. 최초의 사례인데 최초 현역 불패를 예, 예. 깬 사례인데 의원으로서 약간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뭐 빠른 시일 내에 장관이 될 가능성 없기 때문에 뭐 그리고 뭐 아직까지 그런 모르겠습니다. 고민은 당분간 안 하셔도 될것 그리고 같고요. 저도 뭐 예. 파보면 뭐 저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글쎄요 아직 제가 살아온 날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제가 사고를 그렇게 많이 쳤을까 파면 나옵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 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그때 김용태 위원장한테 예. 파면 다 나와. 아유, 그렇죠. 조사하면 다 나와. 예. 옛날 제 유행어였잖아요, 여러분들. 네, 엄청 예, 유행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뭐 강선우 후보자 입장에서는 끝까지 이제 좀 미뤘던 게 그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현재의 어떤 그런 뭐 창피함, 뭐 전국민적인 어떤 뭐 지탄을 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될 때마다 계속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현역 의원은 강선우 의원을 빼고는 지금까지 불패였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거다라는 게 강선우 후보자한테는 걸리죠. 되게 큰 부담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약간 그 말은 좀 치욕적이다라고 그렇죠. 좀 받아들여야겠죠. 네, 그렇죠. 예, 예. 지금까지 강선우 빼고는 탈락자가 없었다. 이거는 그렇죠. 조금 빡센 얘기이기 때문에 기분 상하죠. 이건. 그래서 예. 끝까지 열심히 구명 활동을 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시기고 대통령 지지율도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부담이 되는 거죠. 밖에 없는 예.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렇게 낙마를 예,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건 좀 낙마한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에이 이거 좀 정청래 의원처럼 에이, 끝까지 가져갔었어야지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냥 순리대로 잘 그냥 귀결이 된 것 같고요. 이를테면 제가 저번 주에도 이재용 의원님 방송에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게 좀 아프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박이 어렵고 맞는 말씀이시고 민주당이 당신들이 추구했던 가치와 지향에 과연 맞느냐 이 엄호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더 아픈 건 여권 내에서의 또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민주당 보좌진들입니다. 오히려 동지라서 갑을 관계가 아니다라는 건 그거는 정말 시대를 많이 이제 좀 뒤처진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사실 좋지 않은 말이긴 했어요. 예, 그렇죠. 예. 그게 또 더 이제 좀 도화선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이 오히려 그게 나도 컸죠. 예산에 네. 갑질 피해자 저는 그 기사 처음 봤습니다. 장관에게 갑질하는 거는 예산을 진짜. 지고 있어서 그거 네. 쉽지 않거든요. 역사상 우리 처음 있는 일 장관님들한테는 우리 얼마나 깍듯하게 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은 좀 갈렸던 것 같아요. 이제 말씀 주셨지만 현역 의원이 인사청문회에 허들을 못 넘은 전례가 없어요. 단순히 그뿐이 아니라 그러면 청년 정치인이잖아요. 강선우 의원도 재선이고 앞길이 어쨌든 이제 전망이 밝은 정치인인데 여기에서 꺾이면 이제 정치적 미래가 대단히 불투명해지는 건 이제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안쓰러움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 대비를 한다면 그러니까 직무 적합성만 놓고 봤을 때 이분이 미국에서 가족학으로 또 박사학위 따고 뭐 의정 활동도 여성 이슈로 많이 하고 아이를 또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를 이제 양육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되게 많은 관심을 또 보여오면서 여성 가족의 이슈에 대해서는 그래도 적임자다. 그러니까 한번 형량을 해보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분이
분이 말씀 주시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현금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지율이 잘 나오니까. 근데 그 현금을 지금 이 강선우 후보자의 이슈로 까먹는 것이 과연 그게 좋을 것이냐. 그리고 천하람 의원님 짚어주신 대로 만약에 강행을 했어요. 임명을 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장관으로 우리는 인정조차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여성가족에 대단히 중요한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잼버리 사태에서도 보겠지만 그런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뭐 한가족 지원이 거의 많은 부분을 또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함몰될 거예요. 이 여성가족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는데 제동에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 더 확장시키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부담인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본인의 결단과 또 대통령실의 의중이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그 전체적인 그 사과문도 다 읽어봤는데 그 사과문 내용에서 뭐 대통령에게 사과를 아까 뭐 현금을 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많이 쓰셨다고 했는데 많이 썼죠. 예, 좀 현금을 많이 좀 날리셨는데 아니 대통령에 대한 사고 뭐 당에 대한 뭐 당원 여러분들과 뭐 의원님들 사과를 했는데 정작 그 보좌진에 대한 사과는 없었는데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거 이렇게 되면은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보좌진 그러니까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 많은 분들에게 이 내용을 알렸던 보좌진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진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원내 지도부랑 보좌진 협의회가 같이 이 국면에서 만나서 이제 처우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 네. 그래서 별도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처우 개선은 이 건과 무관하게 우리는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말씀 주신 부분까지는 좀 제가 헤아리지 못했구나. 보좌진들에 대한 사과가 없었나? 이 생각이 또 말씀 주시니까 들었던 없었어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마 이제 통칭으로 이제 국민 여러분께 사과에 본인은 이제 포함됐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한켠 오케이. 그러면 어쨌든 보좌진 처우 이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결과물로 이제 민주당이 답변할 차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직접적인 본인이 사과가 해야 있어야 되죠. 되죠. 직접적인 예. 사과를 해야 될 거고요. 네. 방금 짚어주셨듯이 보좌진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성격이 진짜 나쁠 수도 있겠다. 끝까지 좀 뒤끝이 있어 보이죠. 뒤끝이 있어. 이게 뒤끝 있는 거잖아요. 니들한테 사과 안 할까? 니들한테 니들 나 사과 안 낙마 시켰잖아. 하겠다. 약간 이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갑질하고 매칭이 잘 되지 않아요? 이런 분이니까 그런 갑질을 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좌진한테 단 한마디의 사과가 없었는지.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약간 좀 의아하더라고요. 지금 오히려 방에 들어가면 그 보좌진들은 얼마나 계속 마주칠 텐데. 마주칠 텐데 지금 보좌진은 뭐 이미 벌써 나간 보좌진들이 이렇게 제보를 했을 수 있겠으나 지금 보좌진도 엄청나게 살 떨릴 것 같아 지금 그 방에 있으면. 맞아. 그래서 차라리 장관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보좌진들 생각하면. 아니 근데 그렇고 그러면 뭐 여가부 직원들은 또 무슨 죄냐 또 이렇게. 그러네요. 예. 그 보좌진도 국힘으로 많이 오시겠는데요. 지금 요새는 국힘은 그렇게 자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의원분들이 보좌진들이 적어서. 당을 거의 안 옮겨요. 옛날에 많이 옮겼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약간 쓰잘데기 없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스몰 토크인데.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의원 되고 개혁신당 보좌진 오시려는 분들이 많을까 좀 약간 고민도 했어요. 왜 신생정당이고 네. 뭐 의석도 많지도 않고 이러니까 근데 되게 많으셨어요. 지원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민주당의 보좌진을 하시면서도 조금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뭐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도 이게 이제 예전에는 좀 덜 그랬는데 그 패스트트랙에서 보좌진들도 그때 막 몸싸움 하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요새는 뭐 맞아요.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 그 국회가 개원하면 공문을 보내요. 타당 보좌진 출신 쓰지 말라고. 그런 그런 게 공문이 아예 있어요? 의원실로 막 공문을 보내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정치적 극한 대립을 한번 하면 굉장히 안 좋은 게 보좌진들끼리도 적이 되는 거예요. 서로 몸싸움하고. 저희들 꼴 보기 싫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게 흔했다고 하는데 당을 바꿔서 보좌진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잘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근데 어쨌든 약간 좀 다른 경험 해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만만한 게 개혁신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에 지원자가 있다가 갑자기 국민의힘 간다 이러면 좀 약간 부담되죠. 그렇고 네. 국민의힘에 있던 분도 민주당 간다 이러면 좀 그렇지. 그런데 개혁신당 정도는 뭐 저 친구가 좀 뭐 젊은 정당에서 한번 새로운 경험 해보고 싶나 보다. 그러니까 주변 분들도 그렇게까지 안 하니까 그래서 좀 되게 많았어요 지원이 제 예상보다. 네, 스몰 토크 잘 들었습니다. 네, 스몰 예. 토크였습니다. 김상우 의원실 보좌진들은 다 나왔나? 새로 했을까요?
몇 분은 나오시고 뭐 저도 아, 정확히 그렇구나. 네. 국힘으로 그분들도 같이 보좌진도 민주당으로 다 같이 옮기시지는 네, 다 않았군요. 같이 옮기시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좀 한 말씀씩 좀 들어봐야 되는 게 그렇다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지금 민정수석, 교육부 총리, 여성가족부 내정자 낙마했죠. 그리고 또 강준욱 교수도 국민소통 비서관에서 자진 사퇴했어요. 그리고 최동석 인사혁신 처장도 지금 현재 논란이죠. 이쯤 되면은 민주당의 인사 검증 시스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시작부터 이렇게 지금 인사 검증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도 하나 못 걸러내나? 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강준욱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당 지지층 이재명 대통령의 지원층에 큰 상처를 준 부분이 있죠. 더 그렇죠. 거기서 문제 제기가 많았고 왜냐하면 책으로 문서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계엄과 관련해서는 뭐 입장이 바뀔 수 있죠. 그리고 자기 반성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가 이거 알고 한 했었죠. 거 아니에요? 처음에 대통령실의 발표문을 보면 알았지만 네. 검증의 대상으로 삼았고 본인에게 확인을 했을 때 내가 반성하고 나 잘못 알았고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었다. 근데 더 넘을 수 없는 과거 발언이 이를테면 위안부 강제로 이렇게 맞아. 한 부분을 문제가 된 부분이 그게 많았죠. 너무 네. 존경스러운 일본인의 어떤 성정을 봤을 때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는 사실 이건 너무 이제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 인사수석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으로 돼서 그런 건지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른바 포스트 주요 인사들의 천거와 어떤 추천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시스템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전 정부에서 했던 법무부에서 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고요. 검증이 대단히 제한적이거든요. 민정수석실의 그 기능을 이제 원상 회복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정치 쪽에서 가장 무서워야 되는 부분, 저는 뭐 전직 코미디언이었잖아요. 풍자 이런 거 사실 굉장히 좀 조심해야 돼요.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그러시겠죠. 웃음거리가 되는 순간, 그 풍자의 대상이 되는 순간 굉장히 크게 무너질 수 극복하기 있거든요. 어렵죠. 그 낙인이 딱. 예. 예. 그러니까 보는 순간 웃음이 나와요. 그 사람은. 근데 요즘에 어떤 풍자가 나오면 여가부 장관 그냥 김부선 씨 앉혀라. 그렇게까지 이런 이제 슬슬 풍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확 오히려 올라갔죠. 사실은 여가부 네. 장관 말고 확 총리 정도 와닿는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확 와닿는데, 그거? 올라갔죠. 그러니까 뭐 이런 풍자가 나오는 순간 정치인분들은 사실 그 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된다. 희화의 대상이 되는 거. 그렇죠. 예. 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아니, 순간. 왜냐하면 저도 그 명분을 민주당 잃는다. 의원님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뭐 식구고 뭐 동지니까 뭐 보좌진은 일반 뭐 직원들하고 다르다. 뭐 약간 뭐 공적인 영역과 섞여 있다. 막 그런 얘기 하시. 그거 말실수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내가 봤을 하면서 때. 저는 진짜 제가 만약에 민주당 보좌진이었으면 못했겠죠. 물론 보좌진은 못했겠지만 네. 의원님한테 먹다 남은 음식 그 또 주고 내 집에 막 박스 같은 거 재활용품도 좀 주고 그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니 동지라며 식구라며 이거 뭐 좀 해주면 안 되냐? 왜 식구인데 나만 고생해야 되냐? 같이 좀 하자. 그 생각이 안 들겠어요, 진짜. 근데 발언한 의원님이 그게 오케이라면은 저도 인정인데,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네. 천하람 의원님은 어떻게 좀 보좌진이랑 어떠세요? 그건 또 보좌진들 입장 들어봐야 되니까. 본인 입장에 다를 이거 수 뭐 있으니까. 제 입으로 얘기하기보다는. 혹시 뭐 예. 방송을 보고 계신 보좌진이시고 제보부터. 뭐 제보죠. 여기 아니, 그 이메일로.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 인사 이제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민주당이라든지 뭐 저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변명은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책 한 권 읽으면 되는 얘기였어요. 맞아요. 예. 책만 읽어도 이건 문제네. 그 책 몇 줄 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한 거죠. 그래놓고 무슨 자기네가 인수위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검증 안 한 거고요. 이게 전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그 대통령이 이 민주당 이제 이 정부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보는데 첫째 검증 시스템이 아예 무너져 있고 아예 있지도 않다. 이것이 이제 확증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모든 인사에 대해서 송곳 검증이 들어갈 겁니다. 뭐 국민의힘도 뭐 노력하겠지만 언론이 계속해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봐라 인사 시스템이 없네, 검증이 안 되네, 이 사람도 파보면 뭐가 나오겠는데. 많이 나오겠는데. 이거. 그런 거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긴 거라서 앞으로 더더욱 힘든 그런
저 인사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도 장관 뭐 몇 명 남아 있고 뭐 차관급 뭐 이런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생을 할 테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그 방향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인사의 방향이 그러니까 바뀌죠. 인사를 지금은 처음에 나는 폭넓게 뭐 여야 가리지 않고 뭐 저 민관 다 품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갔는데 이번에도 사실 그래서 나온 문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잠깐만 이거 내가 취지는 좋았는데 해보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럼 좌클릭으로 바로 그냥 계속. 저는 합니까? 좌클릭으로 갈 가능성이 오. 매우 높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그럴 겁니다. 네네. 보좌진한테 딴 당 보좌진 받지 마세요라고 말했던 그 부분이 살아날 거예요. 야 제발 이제 보수 측에서 뭐 추천이고 뭐고 그냥 받지 말자. 우리가 아는 사람 우리 쪽에서 시키는 게 제일 마음 편하겠다라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하실 때 가장 밝은 모습으로 얘기를. 오늘 모든 주제 중에 아니 이게 정말 야당으로서 드디어 우리도 하나 잡았다. 왜냐하면 이런 야당이 느낌으로. 이게 정말 예. 힘든 게요. 역대 정권을 보면은 야당은 자기네가 잘해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여당, 집권당이 뭐 실수를 해야지만이 그러니까요. 반사 이익을 얻는 구조라서 사실 국힘도 대통령 때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게 다 돌고 도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뭐 그런 거. 근데 이게 인사 문제가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그 민주당도 옛날에 이게 사실은 그때 한동훈 견제용이기도 했는데 이제 한동훈이 그 법무부로 인사검증 기능 일부를 맞아요. 가져갔잖아요. 그때 맞아요. 한동훈 맞아요. 장관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인사검증 시스템이 뭐 맞아요. 붕괴됐니 하면서 공격 엄청 했던 주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민주당도 뭐 지금 부메랑을 맞고 있는데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때는 뭐 한동훈 장관이 가져갔니 어쨌니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럼 인사검증을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생각보다 너무 비밀이 많고 뭐 비서관 명단도 제대로 공개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잘 안 잡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계속 비판은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검증 앞으로 좀 어떻게 할지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인사검증할 게 많습니다. 국힘 쪽의 의견대로 약간 좀 여기서 문제가 좀 나올지 저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힘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마무리 짓고요. 일단 얼굴이 그거 하나만 어두워지겠네, 여쭤볼게요. 이제 이건 일단락 된 거잖아요. 뭐가 네, 있잖아요. 더 이상 얘기를 안 나오겠죠.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그럼요. 이야기는. 네. 뭐 어느 정도는 됐다고 봐야 돼요. 네. 그거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마디만 여쭤보겠어요. 이거 강신우 의원 같은 경우는 강선우. 죄송합니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행보는 약간 좀 제재 받을 것이다. 국회의원으로서도 힘들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매우 힘들 거예요. 매우 힘들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쉽지 않지만 쉽지 저는 않다. 개인적으로는 돌파하기를 좀 응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공천 때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아무래도 반영이 아예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힘들어질 겁니다.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요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혁신이 출발했죠. 윤희숙 혁신이가 출발했는데 어제 의원총회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뭐 다 모이지도 않고 그냥 혁신이는 또 그냥 날아간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게요. 네. 아니 윤희숙 위원장의 해명을 들어보니까 본인이 전날 전화 와서 당연히 가야죠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 다음 날 이제 의총이 어제 연락을 해서 저 갈까요 말까요 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뭐 혁신위의 안을 논의할 용기가 없다라고 뭐 원내대표가 얘기했다나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초대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초대를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안 불러. 그러니까 안 부른 거죠. 안 부른 거예요? 거죠. 안 부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윤희숙 위원장 말을 들으면 안 부른 거고 이 상황에서 진실 공방이 오간 것 같긴 한데 저는 윤희숙 위원장 말이 맞을 거라고 봐요. 지금의 그게 패턴을 보면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책임 전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지금 지도부나 예전 지도부나 뭐 모든 걸 봐서 혁신안만 나오면은 나 안 할래. 다음 사람이 해. 뭐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분명히 안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그림으로 가다가 이제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로 훅 넘어갈 거잖아요. 그것도 약간 좀 뜨겁긴 하잖아요. 또 후보들이. 이미 넘어갔어요? 네, 많이 넘어갔고 이런데 혁신이가 작동을 안 할 거라고 보세요? 천하람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안 하죠. 안 한다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그 혁신이라는 거는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혁신 안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혁신을 정말 할 생각이 있으면 당 대표가 쥐고 해도 돼요. 아 굳이 혁신일 만들 필요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 안이라는 게 그 안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관철시킬 만큼의 정치적 자산을 쓸 거냐. 이준석 대표도 혁신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거 안 하려고 한 했죠. 거예요?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는 그럼? 뭐 약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와, 뭔 소리야. 아니, 아니, 약간 너무. 약간 내로남불 맞는 게 내가 그 혁신이 위원이기도 그래, 해요. 맞아. 내가 그 이제 얘기 최재형 짚어주려고 혁신이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아니 근데 이제-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했어요. 그때 BPA 도입하고 조금 했구나.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라고.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리고 정치인 다 혁신이 되셨어, 맞아. 우리 좀 전하라 다르네요. 의원님. 어쨌든 지금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번에는 왜냐하면 네. 지금 전당대회가 이미 잡혀 있는 상황이고 우리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쨌든 선출된 당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분이 혁신위를 만들어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게 애초부터 좀 무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준석 혁신위 같은 경우 어쨌든 그때 이준석 대표도 조금 위태롭긴 했지만 어쨌든 선출된 당대표가 자기 정치적 자산을 좀 넣어가지고 당내 반발 있지만 최재형 혁신위를 띄웠던 건데 네네. 근데 지금은 송원석 위원장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당내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뭐라도 해야 된다 해서 혁신위를 띄운 거라서 처음부터 잘 되기 어려웠던 혁신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네. 보면 송원석 대표도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대리잖아요. 비대위원장이잖아요, 지금은. 그럼 두 가지를 띄웠다. 하나는 전당대회, 하나는 혁신이. 이 두 가지의 기둥을 띄워서 이상해. 그거를 네. 왜 이렇게 띄울까? 근데 두 그걸 개를 떠나서 원래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같이 하면 안 되고 시기도 네. 맞지 않은데 네.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띄웠으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이걸 어떻게 해서 그쵸.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힘이라도 좀 줘야죠. 근데 오히려 그치. 자기가 띄워놓고 자기가 죽이는 지금 형상이 돼버려서 도대체 저분의 정치적 그 정치력은 어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죠. 처음부터 시간 끌기용이라니까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약간 그 틈이 약간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비니까 고기를 약간 떼어 넣기 위해서 대선 졌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뭐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용인 것 같은데. 흐지부지 지나갈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장유 변호사님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서 혁신위가 성공했던 사례로 거명이 되는 게 홍준표 혁신이 그 당시에 박근혜 당대표한테 직격하고 쓴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건강한 긴장 관계가 있었고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전적으로 수용을 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냈고 내리 전국 단위 선거를 3번인가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혁신위의 결과물로. 맞아요. 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럴 의지가 있나? 넘어서 그럴 수 있는 능력은 되나? 왜냐하면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그냥 눈치 보는 거예요. 언론에서 거명한 찐윤, 언더 찐윤들. 지금 수면 아래 숨으면서 본인의 기득권을 좀 연장해 가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 40% 넘는 지지를 확인했죠. 대선에서 적은 수치 아닙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에 굉장히 집중돼 있어요. 확장성에는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 개개인별로 좁혀서 들여보면 내 지역구에선 이겼네. 지방선거도 괜찮겠는데 TK, PK 국민의힘 깃발만 꽂으면 이기는 지역에서 정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장성을 갖는 게 대선도 정권도 가져오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이익만 생각하면 눈앞에 이익에만 골몰하면 그 선택 굳이 어려운 길을 안 가도 되거든요. 어려운 길을 가지 않아서 지금 국민의힘이 어려운 겁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저 이야기 네.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국힘의 그 의원직 자리에만 좀 연연하는 것이 아니냐, 나에게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냐, 뭐 버리는 게 없지 않느냐. 당신들이 얻어갈 것은 무엇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 같은데, 이 지점들 한번 혁신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전당대회 이야기 조금 더 하면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네요. 너무 많이 됐네요. 한 시간이 넘었네요. 전당대회 이야기 마지막으로 짧게 좀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 불출마하는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오늘 될지 벌써 얘기할까요? 띄웠어요. 네. 불출마 벌써 띄웠잖아요. 그랬죠. 네, 오늘 네, 아침 나 오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글을. 저는 개인적으로 불출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구나. 지금 좀 괜히 얻을 게 없잖아요. 분위기상. 사실 저도 한동훈 대표님이 저보다 훨씬 인기도 좋고 잘 나가시는 분이라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정말 간만에 좋은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구나. 네. 저도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최근까지 한동훈 대표님을 만난 분들 또 뭐 소통하는 뭐 정치 평론가나 뭐 주변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본인은 계속 하고 싶어 하셨다 그러거든요. 당 대표를 좀 하고 싶어. 그러니까 뭐 나오고 거기에 싶어 소명 의식도 하셨구나. 있겠죠. 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소명 의식도 있을 거고. 아, 좀 빠져 있을 때도 있어야지. 그렇죠. 너무 계속 나와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튼 그 만난 분들 얘기는 주변에서 다 하지 말라 그러는데 본인은 하고 싶어서 약간 막 들썩들썩 하시는 거 아니냐 하고 또 최근에 뭐 안철수 의원님, 뭐 유승민 의원님 뭐 이런 분들 만나고 하면서 네. 결국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관측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약간 한 발 물러서서 다른 분들한테 또 힘을 보태고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저는 이번에는 좀 정치적 감각을 잘 발휘하신 거 아닌가 네네. 네, 칭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당대표 누가 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이면 아마 분위기는. 김문수 후보님 김문수 후보가 될 것 되지 같습니다. 않겠습니까? 결선까지 가면은 또 달라지지 않을까요? 한동훈 후보가 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안 나오시면 네. 조경태 의원이 꽤 잘 아, 그렇겠네요. 꽤 오. 이제 약간 친한계의 내지는 지지층도 상당히 그쪽으로 결집이 될 것 같아서 거기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와 일정 부분 좀 단일화를 해서 약간 시너지를 낸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선까지 보고 있다가 자칫 결선에서 그냥 김문수 후보가 51% 받고 결선 없이 끝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조경태, 안철수 두 분 입장에서는 그 전에 뭔가 좀 컨벤션을 약간 일으켜야 김문수 후보의 과반 득표를 저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면은 결선 가면 조경태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뭐 나름 또 성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네, 그래도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될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당대표의 불출마로 거의 뭐 좀 기울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김문수 전 후보 쪽으로 좀 기울어졌다는 생각 들고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으로 당대표 아 그래 저한테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뭐 하나씩 다 양당 물어보고 소속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 후보를 도와주고 싶으면 시원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그게 아니면 정청래 후보가 거의 원사이드하게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찬대 후보도 대통령실에서 강선우는 안 된다라는 시그널을 받고 했을 거예요. 제 느낌에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형태로든. 근데 그게 우리 같은 정치 고관여층들은 알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일반 민주당 지지자들은 박찬대 후보가 왜 앞장서서 민주당 의원인 이재명 정부의 후보자를 끌어내리려고 하냐. 오히려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요새.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 내 의견이었다라고 하는 거면 박찬대 후보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 이게 대통령실의 의중이었다 뭐 이게 좀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게 또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박찬대 후보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아까 이재용 의원님은 조금 다르게 보셨지만 저는 이번 일로 오히려 마이너스일 거다. 아 그래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인기가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러면 뭐 정청래 후보가 좀 쉽게 이기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힘부터 한번 좀 짚어주시죠. 전당대회 어떻게 갈까요? 일단 뭐 한동훈 대표가 나왔더라면은 흥행을 했을 텐데 그렇죠. 안 나오니까 흥행은 이제 안 될 것 같고요. 흐지부지 갈 것 같아요. 흐지부지 갈 것 같아요. 네. 흐지부지 갈 것 같고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천하람 의원이 얘기했듯이 뭐 안철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내느냐 뭐 이런 것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김문수 후보가 지금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김문수 후보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져 있다. 예. 그럴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게 당내 그걸 보면은 다이내믹을 보면은 사실 김문수 후보가 친윤들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친윤들이 자기 갈아 끼우려고 맞아요. 했었으니까. 후보 교체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오히려 들리는 개혁이 얘기는 될까요, 그러면? 아니 그래서 이게 네. 지금 어떤 카드가 될지 지금 궁금하긴 해요. 네. 왜냐하면은 김문수 후보는 친윤들을 미워할 테고 괘씸해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이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친윤들이 그쪽으로 그쪽으로 다 몰려간다. 몰렸죠.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뭐 전한길 씨부터 해가지고 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거 봐라 이거 오히려 김문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척점이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한두 명씩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동훈